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김호진입니다. 헌재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쌓여만 갑니다. 다행히 최근 여야가 탄핵 여파로 미뤄진 추가 경정 예산을 이달 중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공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SOC와 미래산업, 폐광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에 754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물론 여기저기 힘든 상황이라 예산 따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강원도와 도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지역의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겠죠. 자, 그럼 한 주간의 주요 뉴스 속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쉽게 짚어보는 G1 뉴스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G1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뜨거운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국회 나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김도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번 주도 헌법재판소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먼저 내놓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네, 다음 주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 탄핵은 몇몇 쟁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일종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시점도 그렇고 몇몇 변수들이 생긴 셈입니다. 국회 소추단의 한 총리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했다는 점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입니다. 소추 사유 변경의 문제, 즉 내란죄 철회 여부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쟁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월요일 선고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지금까지는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다, 찬반이 부딪히고 있다, 이런 설에 힘이 실렸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결과까지 봐야 다시 예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이 좀 묘합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이틀 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중 누구의 선고가 먼저 나올지는 관심이 안 갈 수가 없고 또 여러 해석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야 1인자의 운명이 다음 주에 판가름 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두 선고가 너무 붙어 있으면 정치적 혼란이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는 한데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다시 시계는 제로가 됐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여야의 움직임 보면은 야당인 민주당 쪽이 조금 더 급한 움직임이에요. 네, 정치권 모두 다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그렇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 모두 정보가 너무 없다, 정보가 너무 없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예측들이 빗나가면서 지금 조금 더 초조해 보이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걸 두고도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두고 2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초조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쨌건 헌재가 결론을 못 내면서 민주당 속이 타들어가는 건 맞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보고 중도층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달라진 기류에 대통령 파면 선고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2시간을 걸어가서 야간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외 집회가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자칫 선을 넘으면 헌재 압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30번째 탄핵 시도라는 비판을 아주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착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탄핵 심판받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쪽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네, 신중한 모습입니다. 다만 기류가 바뀌었다면서 대통령 탄핵 기각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은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000명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주요 당원 당직 연수였는데 사실상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주문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공개 특강에서 당원 통합을 강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따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가 계속 여당하려면 뭉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결을 강조하는 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당시에 탄핵이 인용되고 후폭풍이 워낙 거세서 다음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기도 어려웠다는 판단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큰 표 차이로 민주당에 졌습니다. 이게 당의 분열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직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현재도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런 식으로 당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김도환 기자가 바라본 국회 날씨 어떻습니까? 네, 꽃샘 추위가 기승입니다. 곧 봄이 올 것 같았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눈도 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꽃샘 추위가 아무리 매서워도 다시 겨울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불안한 전국을 한 방에 정리할 춘분 매직 한번 기대해 보죠. 지금까지 국회 나우 김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3월은 새 학기의 시작, 개학과 함께 학급 규칙을 정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어릴 적 학교에서 학급 규칙을 만든 적이 있나요? 우리 반의 규칙을 정할 땐 선생님과 친구들이 모두 의견을 내고 다수결로 결정해 결국 규칙이 만들어지죠. 예를 들면 책상 위에 물건을 두지 말자나 수업 시간엔 조용히 하자와 같은 간단한 규칙들이 있죠. 이런 규칙들은 학급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모두가 공평하고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규칙이 학교가 아니라 실제 마을이나 도시에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규칙들을 조례라고 부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군, 구에서 만드는 법적 규칙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 동네 법이라고 할 수 있죠.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고 해당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럼 조례를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선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쥐가 너무 많아져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수거해 갔으면 좋겠어와 같은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죠. 또한 조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져야 하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법과는 달리 지역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조례가 법률에 위배된다면 그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심의하고 논의하여 의결 과정을 거치고 지자체장이 이를 공포하면 조례가 시행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시행되기 전엔 조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규칙을 정하고 나서 그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실제로 시행되면 주민들은 그 규칙을 지켜야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우리 동네의 교통 문제나 환경을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면 주민 발의제를 통해 직접 여러분이 원하는 규칙을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G1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내 주요 인사와 화제 인물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이슈 토크 시간인데요. 최근에 유승민 대체육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임기를 시작하면서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지 공모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춘천하고 원조, 철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강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어떻게? 라는 주제로 양희구 강원체육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희구입니다. 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하면은 우리나라 빙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데 태릉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런데 왜 대체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국제 그 빙상장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첫 번째는 그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시설이 올해 한 28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28년 지나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선수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제 스케이트 빙상장을 새로운 부지를 좀 찾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도전장을 이제 도내에서는 춘천하고 원주, 철원에서 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천 서구라든가 경기 김포, 양주, 동두천 이렇게 7곳이 유치 경쟁을 벌여왔는데 지자체들이 서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2천억이라는 예산이 100% 국비로 지원이 되고 네. 두 번째로는 아마 인구 유입이 아마 많은 한 1,000명, 1,500 정도 인구 유입이 전원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빙상장이 유치됨으로써 그 지역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 유치가 되게 되면 그건 세계적으로 아마 그 빙상장이 아마 브랜드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7 지자체 단체에서 여기에 좀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고 경쟁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내에서는 춘천하고 원주, 철원에서 도전장 내밀었는데 후보지 단일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네, 저의 생각 같아서는 사실 단일화되게 되면은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현재 지자체가 7군데에서 유치 신청을 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 3군, 또 강원도 3군, 그다음에 경기도 한 곳 나왔는데 단일화만 된다면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 또 2024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그런 동계 메카로서 단일화만 된다면 우리 강원도가 많이 유리한 고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지자체별로의 경합을 벌인다면은 저는 강원도가 제일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즉 경기 이 빙상장 또 선수들은 대다수가 한 7, 80%가 경기에 서울과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이라면 올림픽을 치른 이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장점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먼 거리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단일화가 된다면은 우리 강원도민들과 체육인, 정치인 모두가 합세해서 좀 유리한 고지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좀 강원도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3개 지자체 단체장님들께서 얼굴 좀 맞대고 어디가 적합한 곳인지를 좀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곳으로만 추대해 주셔가지고 가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강원도가 유리한 고지를 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경쟁하는 타 지역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건설됐던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네. 스피드 스케이트장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경기장이냐 이제 이런 논리를 앞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제 도민들이나 아마 빙상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예.
강릉에 있는 빙상장이 사실 부적합으로 나온 이유가 선수들이 거리가 한 2시간, 경기 서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들이 2시간가량 강릉에 와서 운동을 하고 가기가 2시간 가기 때문에 선수들이 불편함 때문에 사실 강릉을 지금 좋은 빙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 차원에서도 오히려 강릉에다가도 그 빙상장을 허락해 준다면 저희들로 강원도로서는 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또 명성도 떨 수 있고 그다음에 동계 스포츠 메카라도 부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노코멘트 하고 강릉에다가 딱 유치해 준다면은 거기다가 저는 좋은 취지로 간다면은 좀 뭐 거기다 선수촌이나 좀 지어놓고 하다 보면은 거기도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게 또 강릉의 빙상장은 벌써 18년도에 했기 때문에 빙상장을 전체 얼리는 이러한 유지비, 요즘 시스템은 링크장만 얼리는 시스템, 유지비 이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꾸 정부 차원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만약입니다. 도내에서 단일화에 성공한다면은 국제 스케이트장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강원도는 어떤 명분, 어떤 유치 전략을 앞에 내세워야 될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강원도는 동계 스포츠 메카로 지금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일 유리한 저는 고지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지역 분권 때문에 이런 지역 경제 분권 그런 것 때문에도 우리 강원도가 좀 거기에 앞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사실 36년도 올림픽 유치에 서울이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만 네. 나중에 전북에서 같이 합세해서 갔죠. 그 결국은 대의원 총회에서 지역 상권 분권 이런 문제 때문에도 제가 보기에는 전북에 손을 들어준 걸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 강원도에서만 잘 협의만 된다면은 저는 강원도의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걸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슈 토크 히트송 시간입니다. 초대 손님이 고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오늘 주제가 강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어떻게? 라는 주제였습니다. 어떤 곡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회장님? 이렇게 저희는 체육인이다 보니까 체육의 로송을 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인데 네. 평소에도 자주 들으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확실히 각자 도생보다는 그렇죠? 단일 대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모쪼록 좀 공정한 평가 기준을 통해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후보지가 한 곳으로 단일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양희구 강원체육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도로를 주행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 바로 신호등이죠. 하지만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새로운 신호등을 도입하면서 우리 강원 지역에서도 못 보던 신호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LED 바닥 신호등. 전멸등이 바닥에 설치돼 앞을 보고 있지 않아도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이제는 빨간불도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무단 횡단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상에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행자들은 굉장히 아주 쉽게 건널 수 있게 돼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혹시 좀 어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바 설치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불이라도 들어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바닥에 설치되는 LED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보면서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원래는 그런 게 숫자가 안 써져 있었는데 이제 숫자 써지니까 몇 초 남았는지도 알 수 있고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생겨도 기다리는 시간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급한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에는 약간 막막한 기운이었다면 그래도 이제 알아볼 수 있다.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삼척시 LED 차량 신호등 보조 장치. 안개가 끼거나 높은 화물차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고 방지 효과가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이곳이 강원 남부권을 잇는 7번 국도의 주요 한 길목입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후속 조치 위주로 시설물 보강이 되는데 LED 차량 신호등 보조 장치의 경우는 후속 조치가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선 조치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멀리서도 신호등이 시야에 잘 들어와서 신호 확인이 쉬워졌고 사고 위험이 줄어든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만큼 새로운 교통시설물이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예산과 유지보수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시범 설치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고 지금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수요도를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니면 교통사고가 좀 날 수 있는 곳 그런 걸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바닥 신호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LED 신호등 신호등으로 좀 효과는 되게 좋은데 이게 조금 문제점이 이 땅속에 지금 배설을 하다 보니까 그 빗물이 침투해갖고 좀 망가지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요. 망가지면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개설될지 아니면은 주민들이 이 부분은 신호등을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많으면 그거를 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신호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밤에 눈이 이제 나이다 먹다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조금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어갖고 좀 밝게 해주면 여러모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학교 앞은 제가 생각할 때 되게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했었고 제가 운전할 때도 위험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뭔가 설치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빨간불일 때도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되는 기능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대각선으로도 동시에 네 방향을 다 갈 수 있는 이런 신호 체계로 바뀌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뭔가 그 시각장애인은 그걸 못 보니까 다들 신호등에 조금밖에 없긴 한데 음성으로 막 신호가 바뀌었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가 신호등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를 다 접목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는 다양한 신호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안전이 더욱 보장되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 토크 보이는 라디오 좌우지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강원 중원의 젊은 피,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여야 정치 고수들의 썰전쟁 좌우지간 윤민섭 의원과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탄핵 찬성, 반대 진영의 대립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지간에선 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우리 정치권의 자세는 어때야 하는지, 탄핵 심판 이후 정국은 어떻게 흘러갈지 주제 자체를 탄핵 심판, 대한민국은 폭풍 전야 이렇게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전에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12.3 비상기염으로 인해서 탄핵 소추되거나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에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 변호사님?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탄핵 심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침 10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많은 언론에서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는 내일 공지를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번 주에는 아무런 추가 공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는 많은 의미를 안고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특히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쳤냐 안 거쳤냐 혹은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어땠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임명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거부했던 것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엮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한 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이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할지도 고심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내용에 대해서 막 얘기해봤자 막상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 논란으로 인해서 각하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가시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결과는 하세요? 기각이죠. 네. 기각입니다. 네. 기각으로. 네, 각하가 아니라 각하 혹은 기각인데 저는 기각이라고 기각 보여집니다.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것 맞습니다. 각하라고 하시면은 네. 일단 탄핵할 때 151석이 아니라 151석 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200석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발행했던 주석서에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도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51석만 넘어도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헌법재판소 주석서라는 거는 해석서인데 해석서에 이미 200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각 입장이시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은 151석 이상으로 지금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각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각하를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기각이 될 거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각이라고 가면은 일단은 200석이 아니라 150석 넘어도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주의적 각하, 예비적 기각 이렇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만 살펴보면 주의적으로는 당연히 각하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 각하를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예비적으로 설시를 할 거예요. 결정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별개 의견이나 혹은 보충 의견, 소수 의견으로 따로 내서 기각 의견이 많이 나올 것이라 보여집니다. 저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예고편 같은 것 같아요. 예고편이 지금 예고편 발표할 날짜에 나왔으니까 다음 주가 아마 격동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월요일 날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면은 그냥 한 주에 지금까지 너무 오래 끌지 않았습니까? 한 주에 몰아서 다 송가자.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용이 된다고? 인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 가장 큰 거는 다른 거부권 행사를 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논쟁도 있고 당정 국정 운영에 과담을 너무 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헌법재판관들을 국회에서 합의가 됐다는 문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동의가 돼서 올렸는데 그걸 인준 안 한 문제.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 날 결과가 나올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서 강 변호사님은 기각, 윤 의원님은 인용. 어떤 분의 예상이 맞았는지 한번. 내기해야 돼요?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거를 두고 여야는 어쨌든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여당은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기각이다. 야당은 8대 0이다. 이미 게임 끝났다. 이런 얘기인데
헌재 선고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강 변호사님? 우리 그 윤민섭 그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3주차의 뉴스쇼인데 예. 매주 할 때마다 뭐 다가왔다, 이번 주다, 바로 코앞이다, 이제는 파면이다, 물러간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금 평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안 된다라고 그 판단을 못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나마 반추할 수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건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 사건 두 가지예요. 예. 그 두 가지 사건은 한 2주, 14일 전후로 해서 나왔죠. 그래서 2월 25일 날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고 나서 야 14일 전후다. 빠르면 일주일이다. 빠르면 10일이다. 3월 7일이다. 아니냐? 3월 14일이다. 아니구나. 3월 21일이구나.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뭐가 다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측에서 29번의 탄핵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헌법재판소가 그 사건 하나만 했습니다.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사건이 하나네. 2주 안에 충분히 볼 수 있지. 그런데 지금 탄핵 폭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그 전에도 많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한독수 권한대행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서 탄핵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원칙도 지켜야 되고요. 또 어떠한 재판관으로서의 그전에 해왔던 평의의 관례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민주당이 탄핵 폭주를 했기 때문에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윤 의원님. 네. 일단 강 변호사께서도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변론 재개돼야 된다고 하는데 네. 그 변론이 재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모르죠. 네, 그것도 아직 몰라요. 모르죠. 예, 아직 모르는데 몰라요. 예, 변론 그렇게 재개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마한영 재판관 임명하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은 사실 이 정보가 다 없는 것 같아요. 여야, 언론 모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그 마음을 담아서 추론을 한 거고, 저도 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제 바람을 포함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첫 주가 넘어갔을 때는 이건 8대0은 확실한데, 이 재판부에서 이제 문구를 굉장히 한 땀 한 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쓰고 있구나. 이런 좀 추측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넘어갔을 때는 이게 8대0이 아닌가 하는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넘어가면서는 정말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8대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음으로는 좀 불안하거나 뭐 이런 심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다행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나오면서 다음 주면 거의 확실하겠다. 늦어도 그 다음 주까지는 판결이 나오겠다는 부분들이고 뭐 판결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재판관들이 파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을 들어갔을 때도 강론이 좀 굉장히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었구나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견을 조율해서 가급적이면은 전원일치로 판결을 하자. 왜냐하면 이 사회적 갈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전원일치 판결 안 낼 거였으면은 뭐 몇 대 몇 해가지고 각자의 의견 내가지고 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심사숙고하는 부분들은 전원일치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구를 판결문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8대0으로 진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판결문이 멋지게 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놓고 객관적으로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올해 재판을 해왔던 양상이 한 주에 한 가지 사건만 갑니다. 1주 1이벤트예요. 뭐냐 하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사건 있잖아요. 그게 한 사건인데 그거를 2주 전에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주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평의 과정만 거쳤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기를 열었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평의 과정만 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를
투표를 열고 나머지는 또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날짜가 사실 3월 28일이 다음 주 금요일인데 그 다음 주가 4월 4일이에요. 네. 4월 4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마지노선은 그나마 제가 마지노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설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걸 넘기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평의가 아무리 안 되면 만장일치를 안 가고 뭐 4대 4든 5대 3이든 결론을 내릴지언정 그 4월 18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는 충분히 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변도께서도 이제 말씀 이렇게 하는데 네. 다음 주에 나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요? 네, 뭐가 되든 간에 네.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 빨리 기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각이 나왔으면 네. 좋겠어요. 각하나 기각이 나왔으면 아니고 좋겠습니다. 저는 인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 기각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 정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윤 대통령이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예. 이런 이준석 그 대표의 이제 말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맞는 말 같아요. 이 여러 정황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뭐 기각될 거라 이렇게 확신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 주변 참모들이 다 그렇게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사저 정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저 정치 플러스 김건희 아바타 정치를 할 것이라고 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드러나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도 김건희 여사 발언 좀 나와가지고 파문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은 뭐하러 가져다니냐, 윤석열 대통령 잡혀가는 거 막을 때 쓰라고 준 거 아니냐, 이런 말하고 뭐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뭐 그거 아직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네. 지금 그 정황이나 증거들이 분명히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황만 나왔죠. 정황이라고 주장만 나온 거죠. 그럼 청와대 네. 경호처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아니라고 되는데 얘기 나왔잖아요. 아니다라고 얘기는 정확하게 안 하고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게 더 주포커스가 중심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 여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데 심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경호처에서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부분들이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는 게 더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김건희 아바타 정치까지 같이 하실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관저에 앉아서 전화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사전 정치에 확실히 나설 것이고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의견 주세요. 일단은 이준석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 보수 정치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준석 의원을 축출했던 국민의힘의 지난 과오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차기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든 어떠한 장기적인 국가 차기 지도자감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이 말하는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시대 정신과 굉장히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과 저와 견해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의대 정원 같은 문제예요. 강원도의 의료 확산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늘려야 되는데 이준석 의원은 그걸 또 반대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또 그 부분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기각을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법률가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각이 이준석 의원은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인용을 확신하고 있는데 저는 기각이나 혹은 각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개혁신당을 인용을 확신하면서 이미 대선 준비 기획단을 열었고, 그리고 나서 대선 후보의 선출 과정까지 거쳤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용을 확신하면서 아무런 대선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대선 준비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당대표에서 내려와서 본인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고 하면 당대표에서 내려와서 당당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표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내가 당대표를 내려와서 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어떡하지?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그거보다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내려놓으면 뭔 얘기를 듣겠습니까? 또 아직 뭐 탄핵 결론도 안 났는데 대선 준비한다고 엄청나게 또 여당에서 공격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솔직히 대선 준비들 지금 각 당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물밑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힘도 마찬가지죠. 국힘도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고, 대선 후보들이 자기 발언력 높이려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게 선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거 사례를 반추해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선고일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때 있었던 5개 정당이 모두 대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후보자 경선을 시작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또 그때 바른정당, 또 정의당, 이 모든 정당들이 이미 후보자 경선을 탄핵
탄핵 재판 중에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기각 각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 인용될 거야, 대통령 내려올 거야. 그러면서 왜 대선 준비 안 하냐고요. 근데 네. 개혁신당은 이러한 선면성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은 저랑 결은 다르지만 탄핵 인용을 말하면서 대선 준비라는 선명성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준석 대표가 아까 아크로비스타 사저 정치를 나설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때는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봐온 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경험을 반추로 얘기한 건데, 그 경험은 언제적 경험이냐?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의 경험이에요. 대통령 당선되고 위에 또 많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사저 정치 이런 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뭐 진영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첨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각 당마다들로 이 진영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약간 공개적으로라도 대선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진영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당에서도 서로 너무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는 부분들은 사실 좀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때는 뭐 했는데 지금은 안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고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당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들이 뿐이지 라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100% 동의하고요. 짧게 정리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를 헌법재판소도 고려합니다. 그렇죠? 박근혜를 파면할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대립이 없었어요. 박근혜를 파면하자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파면한 거고, 지금은 정치적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반반으로 국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반반, 4대4 혹은 5대3 나오게 되면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립 속에서 그런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내려지게 될 텐데 임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결정에 불복하지 않겠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요. 여야는 모두 승복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지만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자꾸 드는데, 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국힘이 지금 뭐 야당에다가 이제 뭐 승복해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정치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진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 메시지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럼 국힘은 야당 전에 대통령님 이거 우리가 나와도 승복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승복 메시지 좀 내달라고. 근데 국힘은 그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당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야당한테만 계속 이렇게 승복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자면은 어느 강도가 오밤중에 남의 집을 쳐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뭐 계획적으로 가서 막 유리창 부수고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서 이제 뭐 잡혔습니다. 다행히 뭐 주변 지인들이나 뭐 이렇게 이웃들이 도와가지고 그 강도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아니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간 거는 뭐 저 사람들 뭐 물건 훔치고 뭐 뺏고 때리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평소에 저희 말을 너무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타일려고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님이 아니 왜 그러면 유리창을 왜 부시고 들어가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들어가니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좀 진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대통령이 지난 11일 날 구속 취소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이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평의 과정에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발표나 발언도 하지 않겠다. 그냥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냈으면 또 야당 측에서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도 비판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럼 양당을 보십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또 혹은 더불어민주당 포함해서 야권을 볼게요. 정의당 포함해서 야권을 보면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장애 집회하고 막 거리에서 선동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이 장애 집회를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인 지지층들로부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지언정 우리는 국민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지지층들이 나가는 거는 우리가 막지 않겠지만, 또 의원이 개별적으로 어느 자리에 가는 건 막지 않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이 집회나 선동, 뭐 시위를 주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겠다는 그 승복성에 대한 진정성 아닙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당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일 안 하고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지금 장애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수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즉시효라 그래서 법률 용어로 좀 써드리자면 즉시효, 즉시 효과가 발휘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대선 레이스 스타트예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바로 그날부터 대통령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수용할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수용에 대한 부분들은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이런 부분들 수용을 안 정치권에서는 다만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수용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국힘 아까 뭐 사실 그 쌍권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하고 이렇게 지도부만 안 나가고 있지 3월 1일 날 3.1절 반대 집회에 국회의원들 38명이나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발언했냐. 장동혁 의원, 하나님이 뭐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거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천호 의원, 헌재 뭐 때려부수자 이런 얘기했고 최근에는 강원도에도 이제 뭐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의장께서도 뭐 국힘 소속입니다. 뭐 이렇게 반대 집회 나가가지고 뭐 부정선거 뿌리 뽑자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발언은 민주당에서 야권에서도 많이 있지만 많이 있어요. 근데 진정성이 있다면 38명이나 나갔는데 이게 조직적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얘기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사과를 안 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정성이 없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승복해서 상고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조기 대선 치른다는 전제에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밀 거라고 보세요?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밀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용산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용산에서 어느 후보가 돼야지 나를 위한 도움이 될까 이 계산으로 하고 계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저는 시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판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정치 지표를 보면 그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지층들이 다 글로 몰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대로 좌우지간 오늘의 주제 탄핵 심판 대한민국은 폭풍전야 두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 네, 2024년도에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들을 줄 몰랐었는데요. 한 줄 평은 윤석열 탄핵 심판 각하되면 전두환 각하 독재 시절 부활한다로 뽑아왔습니다. 라임을 맞추셨네요. 각하입니다. 래퍼 같았어요. 괜찮은데. 강 변호사님. 네. 계엄 전 원상 복귀 일상으로 돌아가자. 무엇이냐면 지금 뭐 전국이 어수선하다 하는데 여의도 정치권과 우리 약간 언론계 이 정도만 어수선하지 일반 국민들은 다소 좀 짜증은 나 있어요. 짜증은 나 있는데 평온하게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헌 전으로 모든 걸 돌려놓고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로 한 줄 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서 우리 국민들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있는데 재발이 불행한 사태가 한시라도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함께해 주신 윤민석 의원, 강대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 오후 8시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오만과 월드컵 3차 예선 7차전을 치르기로 돼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B조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오만전과 오는 25일 요르단과의 8차전까지 모두 승리를 하게 되면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이 없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답니다. 길어지는 탄핵 정국에 이게 심신이 좀 피로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잠시 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그 이상의 뉴스 G1 뉴스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정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